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수는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이 저는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최대 모임인 더미래와 간담을 했어요. 자, 간담회 끝나고 어떤 얘기 나왔는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네. 과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뒷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더 좋은 미래 민주당 내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어제 이 비공개 간담회까지 끝난 이후에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인적 쇄신이라는 이 단어에 친명계를 물갈이하라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오자 오늘 강훈식 의원 개파냐 이 친명계를 빼자는 주장은 아니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다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경영 평론가.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사이에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쳐져 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결론부터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전면적인 인적 쇄신 나설 수 있을까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의원들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제 명확하게 좀 선 없이 벽 없이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준을 이제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볼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협의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소위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결국 사무총장의 교체 문제일 거라서 네.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계속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비명계에서 요구를 할 거라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정도 결단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의 상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위 이제 현상 변경 시도라고 하죠. 지금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무총장까지 못 가더라도 뭐 최소한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교체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당직자들 대변인이라든지 뭐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비명계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쇄신의 폭이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뭐 지금 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현종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 요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천권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친명들이 아직까지 어떤 지지를 변평하고 있냐? 결국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순간 아마 이 여러 가지 원심력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즉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당 전체 지도부는 다 친명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명계로 내주고 만약 4월 말에 있을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명계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장악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자신의 어떤 재판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수사 이런 데에서도 약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그냥 본인 주도로 밀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어떤 강한 그림력을 장악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근데 이 타협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왜냐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정치를 오래 하고 충성스러운 그 어떤 의원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다들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 있는 분들이거든요. 솔직히 친명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오래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정성호 의원 빼놓고는 대부분 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분이잖아요. 그 자기 선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기가 특히 사무총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 기자. 어제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른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요구가 계속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중을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나왔다는 이 질서 있는 사퇴론, 이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을 연말 즈음에서 이 당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 조응천 의원 연말은 너무 늦는다라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 저도 그거 비슷합니다. 단계적 퇴진론이. 근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저 총선입니다. 또 예, 있다고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많이 저 구멍을 메꿔가지고 둥둥 떠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구멍을 여하이 잘 메우느냐. 네. 그 첫 걸음은 당직 개편이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가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사퇴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일부. 그다음에 사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다수가 있는데 저번에 체포 동의안 뭐 그 절차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신 대로 사퇴론도 있지만 이 반대 쪽에서는 이런 질서 있는 퇴진론이란 표현 자체가 이 선동을 위한 네이밍일 뿐이다. 당 내에서는 당대표 사퇴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게 없다라고 반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얘기를 들었지만 비명계에서는 연말 너무 멀다. 조금 빨리 어쨌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친명계에서는 지금 사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임평론가님.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임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당 내에서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서로 이제 이익관계,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 거냐를 두고 이제 다툼을 벌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 넓게 보면은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 욕심하고도 또 한 발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선 후보는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4년 남은 대선까지의 긴 기간이 더 중요한 건데 당장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 총선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여부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른 계산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올해 이제 당을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보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겠죠. 뭐 비명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내려오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겠죠. 그 중간 어디쯤에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는 뭐 8월이니 9월이니 하는 이제 퇴진론에 대한 스케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 이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중간에 또 하나 스케줄들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선거법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는 여름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이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다시 한번 좀 생각나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죠. 민 기자, 앞서 이제 공천 얘기도 뭐 많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벌써 공천 얘기가 도나 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출신 인사들을 TK, PK 여당 텃밭에 50명 정도를 보내겠다 이런 오.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 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요. 115석인 국민의힘에서 50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리다.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공천 갈등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화살을 야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게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네. 국민의힘 의석수 115석. 근데 PK, TK 지역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네. 여기다가 검사 출신을 50명을 내려보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글쎄요. 뭐 일부 검사 출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저 정도 숫자는 가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다른 지역에 가야죠. 안 된 지역에. 국민의힘이 현역이 없는 지역에 뭐 가면 모르겠지만 네. 현역들이 있는 지역에 간다 그러면 아마 그 반발도 상당할 것이고 또 현역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4년 동안 다져놓은 기반이 있습니다. 뭐 텃밭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공천에 반발해서 뭐 나오게 되면 뭐 필패 아니겠습니까? 표가 갈라지면. 그리고 지금 다들 그 관심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 사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운동권 출신들이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다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고 그렇지만 또 이쪽에서는 검사 출신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직에 많은 검사 출신 가는 것도 이렇게 비판 여론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좋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뭐 TK 지역이나 PK 지역에 뭐 가서 당선할 높은 지역에 검사들이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에 험지에 가서 이제 살아 돌아오면 뭐 살아 돌아온다면 그거는 뭐 당내에서도 오케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편한 지역에 간다 그러면 그 반발은 아마 간단치 않을 거고 그나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응집력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내년 총선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총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자기 배지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당내 갈등의 저는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아마 이걸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조정하느냐, 적절히 조정하느냐 이게 아마 김기현 대표의 가장 큰 임무 같은데 글쎄요 뭐 민주당 의원이 저렇게 전망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 정도 숫자는 안 될 것이고 아마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험지 쪽으로 가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 내에서는 뭐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 기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여야 얘기를 다 해봤어요. 여야 지지율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요, 한번? 네, 여당 지지도가 줄고 야당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도 6%포인트 주는 사이 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올라서 네. 12%포인트 차이였던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5%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런 결과 김기현 당대표 등 당 지도부가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진 것에 대해 여론이 실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두 패널들한테 짧게 분석을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김기현 신임 대표가 들어서서 연일 연포탕 행동을 하는 상황.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은 연일 내용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이에 대한 토의도 이뤄지는 상황.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하향 추세고 민주당은 상향 추세다. 그러면서 두 당의 격차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세요, 임 평론가는? 뭐 악재와 호재의 이 교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끝나기는 했는데 네. 전당대회 이후에 이뤄진 어떤 당직 인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불신에 오히려 이제 불을 좀 붙이는, 그래서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뭐 윤핵관들의 이제 그립감이 당내에서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정 여론에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 발로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하고 좀 다른 인식을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추가로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거기에 이제 소위 69시간 노동 시간 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추가로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 좀 빠져나갔을 가능성.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의힘을 향한 이 안 좋은 이 악재들이 민주당을 향한 호재가 돼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뭐 그런 양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현정 의원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당이 어려우면 이 지지층들 결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당이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의 어떤 극단적 선택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또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아까 임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젊은 층과 또 50대 이상층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네. 지지 자체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두 평론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민심은 더 무서운 생물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